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포차 출연하고자 싶어 하시는 예비후보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부평구 갑에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전에 인천시의회 의원도 지내셨고 부평구청장 선거에도 출마하셨으나 아쉽게 조금 실패하셨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재도약을 꿈꾸시는 우리 국민의힘 유재홍 예비후보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치포차는요, 여기 백운역 인근에,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 공존이라는 이제 양식집입니다. 뭐 파스타와 뭐 스테이크, 그리고 뭐 샐러드들이 상당히 맛있는데, 또 여기서 양식집에서 이렇게 한잔 하면서 정치포차 찍는다고 하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날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 일단 유재홍 예비후보님 출연으로 나와주셨고 또 옆에는 오늘 패널로 나와주셨죠.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 중이십니다. 한필은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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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한필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부평구에 거주하시고 부평구에도 사무실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사무실은 부평 갑. 예. 예, 근데 집은 부평 을이어가지고. 예. 예, 후보님한테 투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부평구 갑이랑 을이랑 다르니까. 네, 집이 을이라서. 네, 거주지가. 네, 네. 그래도 뭐 갑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뭐 예. 이렇게 뭐 영향력 행사하실 수는 그럼요. 있으니까요. 예, 그 자리에서 뭐 신년했으니까.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갑자기 귀가 쫑긋. 네. 알겠습니다. 유재홍 의원님 모셔봤고요.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유권자분들과 인천 시민분들께 한마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평 갑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유재홍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부평 구민들이 저한테 보내준 성원, 이 방송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저희가 보여줄 공약들 또 여러 가지 아젠다들, 이슈들을 가지고 하나씩 우리 구민들한테 다가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니까 한잔 하셔야죠. 좋죠. 네, 저희가 자연스럽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좀 이렇게 예열을 해놨습니다. 예, 또 겨울이니만큼 서로 좀 약간 구강 구조에 약간 좀 이렇게 윤활유가 되시라고 저희가 한잔 하고 있었고요. 또 이게 또 저희 정치포차 매력이 예.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나올 때 네. 친밀해지니까. 맞아요. 네. 사실 다른 데 방송에 가서는 이렇게 술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정치포차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죠. 백미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치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날이 올 줄은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저 나이투자 하면서 신기해요. 예, 이게 원래 이게 저희가 2022년 지방선거 때 선보였던 포맷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예비후보님께서 그냥 뭐 반갑다는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정치포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정치포차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었고요. 앞으로 정치포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아유, 네. 감사합니다. 마셨어요? 네. 드시죠. 좀 드세요. 여기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스테이크를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샐러드와 뭐 식전빵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네 파스타가 있습니다. 빠네 파스타가 이게 상당히 맛있어 보이는데, 후보님 한번 들어주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기 음식은 인서트 안 따나요? 직접 하고 계십니다. 하시는 거죠? 알아서. 네. 여기 맛있는 집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예비 후보님의 단골이시기도 해요. 단골집이시기도 하셔서 뭐가 맛있는지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뉴를 고르는데 많이 좀 편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치포차는요, 우리 후보자 캠프 측과 그리고 저희 인천투데이가 반반씩 분담해서 지불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드세요?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씹을 게 없어가지고 이걸 뭐 개인으로 하면 되죠, 뭐. 예. 아니, 그리고 가게 이름도 공존이어가지고 예. 예비 후보님 뭐 또 방향성하고 그러네요. 또 맞을 수도 있겠죠. 네. 맞아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재홍 예비후보님께서 국민의힘 당내 또 소장파로 통하시잖아요. 그러긴 하죠. 나는 너무 개파에 너무 휘말리지 않으시고. 전혀 휘말리지 않죠. 그게 이제 어떤 구민들과 시민들과 다 함께 공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가 좋은 얘기고, 이게 뭐
어떻게든 갖다 붙이겠습니다. 예. 아니, 진보나 보수 쪽에서 써야 될 게 아니라 모두가 써야 될 그런 단어예요. 제가 그 후보님 저기 이제 블로그 이제 어제 이제 아마 제가 이제 가서 연구를 하느라 들어봤는데 네. 이제 그 인사하시는 말씀 중에 21대 국회 보셨냐? 예, 이렇게 정치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현 국회, 예. 일가를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좋은 말씀하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예. 시각이 좀 사실 저는 20대 국회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냐면 20대 국회에서 정말 그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2016년에 실현 선거로 이뤄진 국회에서 그런 예. 분들이 21대 국회의원에 나오겠다라고 해서 저희 당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당 분들이 출마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속상하고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그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압승이 됐고 그래서 180석까지 갔잖아요. 그 결과 지금 2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저희 당내에 여러 가지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그때 생기지 않았나. 제가 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건 그때부터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지금 좌우가 굉장히 많이 갈려 있잖아요. 사실 앞으로도 더 그쪽으로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는 좌대로 달려갔고 우는 우대로 달려갔고 계속 팽팽해지면서 국민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도층들이 더 많이 쌓여가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제3지대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아니 딱 당내 소장파이신 것처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 막 굳이 상대 진영을 욕하지도 않으시고. 근데 뭐 갑자기 궁금한 건데 이건 정식 질문이 없었던 건데 뭐 제3지대에서 뭐 영입하려는 시도나 이런 건 없었나요?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 근데 예.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 뭐 낙준연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요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통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술을 드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죠. 중앙 얘기는 또 어려운 게 많아서. 맞아요. 네. 그렇죠. 요즘 또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예. 예방주사 잘못 맞으면 저희도 네. 맞아요. 어렵기 때문에 네. 또 가급적 조심스러우신 거 알고 있습니다. 피해서 네. 지역 현안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총선 출마가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정식 후보가 되시려고, 그러니까 정식 후보가 되시진 못하셨지만 예비 후보로서 지난 총선에도 준비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내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해요. 국민의힘 부평구 갑 당협위원장도 아니셨어요. 네. 솔직히 굳이 따지면 그냥 일반 당원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유섭 그 부평구 갑 당협위원장한테 정말 근소한 차이로 지셨어요. 예. 자칫하면 어쨌든 좀만 더 분발하셨으면 정식 후보가 되실 수도 있으셨어요. 2점 몇 프로였잖아요. 그때 전체적인 표는 14표니까 7표 진 거죠. 제가. 1000표 중에 7표 저 네. 아깝게 경선에 떨어지긴 했는데요. 예. 그때 또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20대 국회의원이 되셨던 분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하고 네. 경선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또 당시 현역이기도 하셨어요. 정유수 국회의원이. 네. 그러네. 네. 어쨌든 네. 경선까지 갔던 거 네. 그만큼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네. 또 저의 소신 있는 이야기들이 아마 공심위에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때 출마하셨던 분들은 20대에 나오지 말았어요. 그게 어쩌면 4년 더 먼저 우리가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못했던 게 지금도 아쉬워요. 또 당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당연하죠. 네. 저희가 정치라는 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쪽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때 여세를 몰아서인지 지난 재작년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때도 조금 놀라는 분이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또 정식 후보에 그때는 경선을 승리하셨어요. 그죠? 물론 본선에서는 좀 민주당 차준택 석패. 네, 구청장님한테 진짜 석패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무관이셨고 당시엔 그리고 이제 상대편 경선 후보로 나오신 분이 또 부평구의회 부의장이셨고 이거 쉽지 않은 싸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뒤엎었거든요 사실. 그만큼 지역을 잘 다지셨다는 거는 진짜 예비 후보님의 장점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경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걸 알았냐면 아무도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근데 외곽에 있는 분위기를 저는 감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외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수박이 유행이잖아요. 수박이 겉만 봤지 속은 못 보는 거죠. 왜냐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 그 당내 지금 부평에서의 조직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저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그때 경선이 끝나 이후 나니까 그때 이제 기자님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를 말씀하실 때 이길 줄 몰랐다 그래서 왜 제가 이길 줄 몰랐을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도 1위 하셨잖아요. 부평갑. 그러니까요. 예, 예비 후보들. 제가 그 인천투데이 아무튼 지역 취재 기자로서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 부평 담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죠. 그죠. 되게 놀랄만한 성과였어요. 이제 일단 그 모든 현재까지 등록된 예비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결과 정확한 36%셨나요? 30.9%가 30.9%로. 예. 왜냐면 이제 같은 당 내에 다른 그 예비 후보님도 계시기 때문에 다 어쨌든 통틀어서 30% 넘게 나오셔가지고 또 현역 그 어쨌든 좀 탈당하신 무소속 그 의원분 그분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신기했거든요. 예. 그것도 어떻게 좀 자신감 생기셨습니까?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보고 놀라긴 했는데 그리고 후보님이 의뢰한 건 아니잖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에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부평 갑만 지금 갖고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평 갑에서는 지난 구청장 선거에서 제가 4.5%가 아마 이겼어요. 선거에서 이겼는데 지역 주민들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성만 국회의원님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사법 리스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을 이제 지지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중도층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돌아서고 내지는 빠져 있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중도층에 더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지역 기자로서 취재하다 보면은 뭐 계양 쪽은 늘 민주당이 조금 우세한 그 곳이었는데 부평 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부평 갑만큼은 정말 엎치락뒤치락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도 엄청난 격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대1 구도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 변호사님도 아까 이제 뭐 저희가 사전에 얘기해 주셨을 때 뭐 이제 선배님이시죠. 민변 선배님이기도 하시잖아요. 문병호. 의원님. 네네네. 문병호 전 의원님. 의원. 그러면 이제 신당으로 또 삼지대 신당으로 출마하실 예정이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당내 경선도 있고. 그리고 현역 의원님께서는 무소속이시고. 또 민주당도 있어요. 최소 4파전이 예상되거든요. 진보당도 얘기해 주시죠. 진보당 있으시고 죄송합니다. 미리 나왔죠. 최소 5파전이 예상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저는 당내 경선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당내 경선은 뭐 어떻게 무난하게 통과하실 거라 보시는지. 물론 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진다는 생각을 갖고 나가진 않죠. 근데 아무래도 저야 이제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조직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교우분님보다 후보님보다는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그 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청장이 때 나왔던 그 주민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한 기대감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에서 부를 정도로 저희들의 그 젊음, 혈기 그다음에 어느 진영에도 잘 녹아들지 않으면서 저희가 소신으로 가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마 그 상대 후보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요. 깨알 어필하셨어요. 아까 뭐 방송에서 말씀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3지대에서 이렇게 콜이 왔다고. 여기를 장소로 정하신 것 자체가 감각이 젊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런 양식에 소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사실 생소합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들 많이 만나가지고. 네. 또 안심 스테이크와 등심 스테이크 네. 딱 이렇게 아시고. 아니 근데 그 방송하면서 술 먹는 것도 좀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 네. 맥주 먹으면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좀 긴장되긴 해요. 아 그러면은 아예 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예 뭐 고량주가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거 좀 앉으시면 돼요. 앉으 좀. 예. 수저를 좀 떠먹고 맛은 있죠. 맛있어요. 여기 진짜 맛집입니다. 아니, 부평 백운역의 공존. 여기 맛도 그렇고 여기 가격이 싸. 뭐 나중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술 작품들도 전시가 돼 있고 예, 여기 아름다운 곳이라서 예,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기 세트가 스테이크 하나는 추가한 거고요. 이 세트에다가 이게 빵에 발라 먹는 꿀, 크림치즈 그리고 식전빵 포함해가지고 7만 원대. 79,000원? 네. 네. 7만 원대. 네, 네. 좋습니다. 품절 임박. 예. 말씀드리겠고요. 요렇게 스테이크 2개, 파스타는 네. 요 고급 샐러드에 맞을 건데 예, 틀렸으면 우리 PD님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걸로. 네. 예. 기장님 술 하나 주세요. 네. 예. 해볼까요? 네. 제가 또 기자 생활하면서 술 먹는 것만 배워가지고 저도 언제 받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바로 소주로 가도 될까요? 아, 네네. 편하게 드시죠. 네. 예. 거기 준비돼 있네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PD님, 피디님 손만 나왔다. 네. 네. 약간 그래도 출연 욕심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한 드시고요. 소주 네, 저는 후보님이 한 잔 네. 따라주시죠. 예. 주종을 바꿨으니까. 내 배가 불러가지고. 이거 소주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먹고 받으란 얘기죠? 그쵸. 네. 정이 많으시다 후보님. 예비 후보님. 네. 오늘 얼마나 험한 질문 받으시려고. 농담이고요. 예. 방송 때문에. 어쨌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하셨는데 간략하게 어쨌든 실제 의회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신 거는 광역시 의원 한번 하셨잖아요. 당시의 성과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뭘 내가 이뤄냈다. 예. 인천시정과 부평구 지역을 위해서 뭘 이뤄냈다. 2014년 그때가 6대 시의회인가요? 7대. 7대 시의회. 그죠? 7대 시의회에 입성하셔가지고 이룬 성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갈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왜 열심히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인천시에는 이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뭐 청라, 뭐 이쪽 영종도 이쪽 관련해서는 얘기하면 한 2시간도 걸릴 것 같았어요. 거긴 빼고. 예. 그럼 안 되죠. 예. 부평에서 한 얘기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는 정당에 관계없이 사실은 지역의 현안이라고 그러면 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의당 쪽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째, 부평역 대로의 횡단보도를 만들 때 제가 이제 12개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희 정당이나 뭐 민주당 쪽 그때는 이제 홍명청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계셨는데 그걸 횡단보도를 만들 거라고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하상가 위에 횡단보도 건다. 잠깐 정리해드리자면 그 부평 대로 있잖아요. 저희가 부평 풍물 축제가 열리는 그 대로 거기에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네, 만들기 힘들었어요. 왜냐면 지하도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이동 약자분들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상인들이 반대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횡단보도 생기면은 지하상가로 안 통하니까 매출이 줄어들 거다 이런 우려였잖아요. 예. 인권과 상권을 선택하라면 저는 인권을 선택하는 게 맞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인권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정 활동할 때 상당히 저항이 좀 세게 왔었는데 그때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 정의당에 계신 분들한테 고맙다라는 인사를 처음 받았습니다. 김상현 의원하고 전 구의원 지내셨던 부평구의원을 정의당. 예. 그렇게 하고
부평 3동에 지금 여기가 부평 3동인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적이 한 200세대 넘게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그 지역에 산다고 생각하면 여탄대고 아직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2000년도에 달도 가고 별도 가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가지고 연탄 떼고 살고 그게 그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면 연탄 아니면 뭐 LPG 가스 이런 거. 네네. 예. 부평 3동에 예. 지금 여기. 근데 제가 한 2달 만에 해결했을 거예요. 그 뭐냐면 행정에 디테일이 없어요. 의원직을 하시면서도 예. 저도 관심 있게만 보면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그때 되게 만들면서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하고 사실 그거 만들어드리고 고맙다는 인상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교육 정책도 있긴 하지만 주변 그 백운초등학교나 뭐 상경초등학교 이런 데 강당이 없었던 것도 강당 신축해주고 또 우리 굴포천에 유지용수가 없어서 유지용수 연결하는데 그거 유지용수 연결해서 지금 만들어주고 또 십정동에 변전소가 있는데 아무도 그 안에 못 들어갔어요. 1급 시설이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한전하고 설득시켜서 부평구에 표현시키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고 또 우리 그 도시 그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계산동으로 이전시키고 거기를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고 기존에 그 도시농업 팀이 인천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있을 때 도시농업 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팀이 없다는 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이 없으니까. 못하죠. 네, 그래서 도시농업 팀을 제가 창설을 처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하나 만든다는 게 시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원래 도시농업은 약간 좀 민주 진보 정당들이 주창하던 관계없이 해드린다고. 네. 저는 그래서 정의당 정책 중에서 좋은 정책들은 제가 많이 모델링해서 지금 쓰고 있고 제가 인천 도시농업 공동체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어느 정당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 뭐 혹시 저한테 이제 국회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과감없이 할 거예요. 그 이음카드 그거 창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잠깐만, 근데 이음카드 가기 전에 그 시의원 때 성과가 분명 이음카드 가시겠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부평 3동 도시가스 도입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 아는 우리 인천투데이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살면서 이제 그 한나라당부터 그 국민의힘까지 찍은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때 한 번 찍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그 진영을 넘어서 진짜 실제로 주민들한테 체감할 정치적 성과를 보여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예시는 하나지만 그냥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거죠. 그리고 이음카드는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음카드 얘기 나왔으니까 이음카드 먼저 얘기 드릴까요? 이게 아마 2017년도 그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정책 의제로 나왔고 그럼 유정복 시장 민선 6기 때 나와서 그거를 정책화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2018년도 3월달에 제가 전자화폐에 대한 법률을 대목에서 처음 만들었을 거예요. 조례인가요, 조례? 네,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제정이 됐고 예산을 450억을 잡아놨습니다. 단말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구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박남수 시장으로 넘어갔죠. 박남수 시장님 때 서구에서 시범 사업으로 이제 그게 되면서 이름은 이음카드로 출발을 했고 처음에는 2천억 카드로 나왔다가 인천억 카드 맞아요. 전시는 제가 코나이아까지 계약은 저희가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제도를 조금 이제 거기서 변경을 했죠. 조례에 근거해서 해가지고 서구에서 이음카드로 해서 출발했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호응이 있었고 그때 박남수 시장님이 홍보 정책을 굉장히 잘 쓰셨어요. 포인트를 과감히 주면서 그러니까 사용자나 사용처나 똑같이 이렇게 그 포인트를 주면서 활성화가 됐고 그게 이제 쉽게 구분으로 다 번져나갔죠. 그러면서
이은카드가 200만 이상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가입자. 예. 지방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정도로 확산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이제 바람인 건데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지역화폐, 그다음에 인천시가 있는 지역화폐가 다 통합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화폐로 만들어서 한번 가서 정말 이게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이게 뭐 어느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근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 잡을 때 여는 이걸 깎고 야는 이걸 세우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가 세금 내는 정부에서 만드는 600조가 다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어느 하나 국민을 위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예산들은 누구 게 아니라 우리 거기 때문에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음카드 어떤 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라는 개념은 어쨌든 그 지역의 역외 그 유출을 막기 위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저희 나라 자체가 워낙 서울 중심이기 때문에 이걸 수도권으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도권으로 통합한다는 거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도 순간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에 있는 지역화폐는 그 각 그 기초단체 안에서 쓰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그게 좀 한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인천이라는 그 지자체 안에서는 역의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좀 서울이랑 통합하면 오히려 거기에 너무 흡수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은카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예. 다 갖고 있고 그게 예. 우리한테 이롭다는 거는 이미 다 홍보가 됐습니다. 1차 목적은 좀 달성했다고 봐요. 2차 목적은 뭐냐고요? 수도권에 있는 그 각자의 화폐들이 이대로 있으면 다 아마 사그라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플랫폼 상에서 예를 들어 신한카드나 예를 들어 국민카드나 여러 가지 카드들 그다음에 배달 앱으로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배달 앱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국 배달 앱이에요. 전국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플랫폼이 살아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거는 가입자 수가 그만큼 많고 이용 고객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화폐가 꾸준히 성장하려고 그러면 수도권 여기를 통폐합하지 못하면 이 지역화폐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시민의 세금이 아닌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는 수도권 통합을 이뤄내는 그 지역화폐 반드시 있어야 이 정책이 시민들 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로 모든 그 지역 화폐 그 발행액이 몰릴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인천 사람이 인천에 거주하시지만 뭐 생활권은 실제 서울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도권 집중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제 뭐 송도에 살면서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들 분명 많을 테고 그러면은 거기서 서울에서만 너무 많이 쓰고 인천에서 안 쓴다 이러면은 분명 그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천시 지자체 차원에서는.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나눔과 계산은 예. 우리가 룰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룰 안에서 정하면 되는 건데 그건 물론 지금 당장 제가 지금 답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방향만큼은 그리고 수도권 요즘 수도권 패스 그 교통카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후위기 동행 카드. 그것처럼 같은 개념으로 가면 좀 더 진보적인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공룡 기업을 어떻게 이겨요? 공룡 기업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가 뭉치자는 못 이깁니다. 우리 셋이 뭉쳐야 살아날 수 있어요. 이 공존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그렇다 그러면 이 플랫폼을 더 크게 빅 텐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딱 통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합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내면 아마 사그라들지 않는 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경험상 제가 25살 때 광주 간전인데 그땐 팀해내기가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이유가 됐었어요. 지금은 통합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 큐장님 젊으신데 28 아니던가? 네, 아, 저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네, 하나만, 예. 정책 하신 거 하나 더 말씀 남았으니까. 네, 하나 더 얘기해 주세요. 성과. 일부는 그냥 뭐 이게 절반은 성과로 채우죠. 예. 제가 그 승화원 관련해서 아, 승원이요. 예. 우리 부평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화장터가 있습니다. 예. 화장터가 있는데 그 화장터를 인천 시민도 이용하고 때로는 경기도 시민도 이용합니다. 근데 인천 시민이 정말 우리 부평에 와서 이용하시면서 과연 우리 부평 구민들한테는 고맙다는 생각을 할까? 또 승하원 때문에 우리 부평구가 낙후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은 쪽도 있고 이런 걸 한번 케어해줄 생각을 한번 해봤나 라는 차원에서 제가 승하원 관련 인근 지역에 전 이용료의 10%를 우리 지역 주민에서 돌려줘라 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아마 대략 연간 한 7억씩 아마 나갈 거예요. 그걸 만들면서 되게 논란도 많았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과시켜서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줬던 일은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잘했다. 그리고 전국에서 화장터가 있는 인근 지역에 지원을 안 하는 데는 2,010밖에 없었어요. 모든 공공이 하든 개인이 하든 이런 화장터 인근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꼭 보상을 해주는 룰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던 게 바로 인천이었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승하원에서 연간 벌어들이는 게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매년 벌어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서 돈을 벌어가면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돌려주고 가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 돌려줘서 지금도 잘 쓰고 계셔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까지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니 그 가족공원이 시설공단 산하인데 그랬었구나. 인천시에서 그죠. 예. 현재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부평구에 있잖아요. 땅 토지는 네. 부평구 땅 토지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든 건 부평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구 정도를 화장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에 60구나?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120대의 연구차를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의 갖고 있는 정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예를 들어서 뭐 연구차를 아침에 보면 좋다, 뭐 저녁 때 보면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설왕설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 뭐 간을 파면 뭐 빼먹네, 뭐 팔다리가 없어지네, 막 이랬던 우리 동네에 아픔이 있어. 어쨌든 지역에서 뭐 그 지방 의원으로서 광역시 의원으로서 활동하셨으니까 지역에 대한 이해도 현안에 대한 이해도 빠삭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부평에서 그동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캠프마켓을 비롯한 군부대가 워낙 많아요, 부평에는. 현재 제3보급단도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부천 쪽에 이제 17사단도 아직 뭐 그거는 뭐 한동안 계속 운영되겠지만, 예. 그리고 이미 나간 공병부대도 있고. 캠프마켓 문제야말로 실제로 좀 지역에서 갈등이 좀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은 싹 다 별소리자라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또 이제 아니 거기 좀 남겨놔야 된다. 네? 우리 일제의 아픔을 좀 남기는 그런 역사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비군님께서는? 기본적인 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갖고 있는 공원을 만들자. 그건 당연하죠.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캠프 마켓에 미군 부대가 있으면서 사실 고통받았던 건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그죠? 근데 혜택이 돌아갈 때는 모두한테 돌아가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정말 명품 공원, 정말 깨끗한 공원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역사적인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솎아내야 돼. 소쿠리에 걸러가지고 부술 거 안 부술 거, 보존할 거 보존하지 말아야 거. 근데 다 이걸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병창 병원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3년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철거하는데 그 정도 걸리면 앞으로 있는 건물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캠프마켓의 토지가가 정해지지 아직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일이 계속 길어지고 정화가 길어지면 국방부에 내줄 토지값은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죠. 그 시간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예. 공시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인천시가 부담해도 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건 다 시민들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빠르게 못했던 건 그동안 뭐 소파 협정이라든가 예전엔 그 국방부하고의 여러 가지 일들, 그다음에 환경 정화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더뎌지니까 공직 사회는 이제 돌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이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부평구에 있는 캠프마켓 맞죠? 그런데 이 토지가 어디 거예요? 인천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평구는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는 부평구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평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지분으로 좀 참여하든 100원이든 200원이든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평구의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입법 발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그럼에도 기초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한테 캠프마켓에서 물어보면 인천시가 알아서 해요. 그죠? 발을 뺀단 말이죠. 네. 왜? 권한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사는 우리 땅이 권한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약간 갑자기 재밌는 상상이 들었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지금 사선하신 부평의회 의원이 작년에 그 입법을 발의하신 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환 군부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토지가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지자체가 부담하는 가격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방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거기에 땅값을 고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동의는 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거 네. 사실 공원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네. 그 방향이 있는데 뭐 그렇게는 가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공원을 만들면 제일 좋죠.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그죠. 또 지자체가 또 지역색을 입히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여해야지. 돈도 맞아요. 안 되고 돈도 10원짜리도 안 내면서 여기 그 부평구가 입장을 낸다? 저는 제가 봐서는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아니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어요?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죠. 땅을 사간 주체 인천시가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인천시에서 결정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알겠어요? 그동안 피해봤던 걸 알겠어요? 그럼 입법 발의 해주실 거죠? 아,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부평구도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기초 단체까지 아우르는 당연하죠. 군부대 그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입법.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건 빠르게 하자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 여기는 앞으로 10년 이상 더 걸려도 전체 반환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가 마스터 플랜을 낸다고 지금 캠프마켓의 가장 큰 문제는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이 테이블을 어떻게 갖다 배치해야 될지 그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인천시에 물어보세요.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반환을 받아야 그걸 만들 거예요, 공무원들은. 근데 이런 것도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시하고 뭐 식물원이 들어온다, 뭐 인천 의료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금방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치하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선배 정치인들은 이게 금방 올 것처럼 20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미군 무대가 돌아옵니다. 그죠. 반환 발표된 게 2002년인가 그렇죠. 네. 샴페인을 너무 일찍 따서 네. 주민들한테 계속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냐. 이거는 그죠. 네. 제가 봐서는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잘못했고 언제까지 어떻게 끝내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캠프마켓 부지와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2의료원과 관련해서도 뭐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뭐 얘기해주고 싶으신 게 얘기 나누신 게 민간 위탁 쪽에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약간 사전에 좀 말씀을 나눴는데 되게 그 해안이 있으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촬영 전에 그래서 캠프마켓에 인천 제2의료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제 어쨌든 그거를 대학병원에 민간 위탁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뭔가 의료 민영화에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불안한 시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제가 기사를 썼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인천시가 저기 동구에 있는 그 인천 의료원 1의료원 본원을 이제 본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민간위탁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때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했었어요. 근데 제2의료원이라고 분원이라고 다를까 저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기사가 며칠째 기사죠? 어제입니다. 오늘 뵙는데 어제 썼어요? 네. 인천TV 좋다. 저도 잘했다.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오늘 후보님, 예비후보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맞다 맞을 때 맞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소신 있으실 거니까. 제일 인천 의료원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인천시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잖아요. 물론 시민들의 예산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제2 인천 의료원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1 인천 의료원이 상당히 그 위치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공공 의료는 우리 시민들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그 의사 선생님도 부족하죠. 간호사도 부족하죠. 여러 가지가 다 부족 상태를 있단 말이죠. 이건 인천의 문뿐만 아니라 지방 의료,
여러 가지 의료 때문에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공공의대 설립해가지고 그 의사들 나올 때까지 시간을 보면요 10년, 20년 이때나 돼야 이제 양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지금 있는 공공의료를 우리가 지키고 인천 시민의 그 안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제2인천의료원이 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접근성이 좋은 우리 부평이 들어온다고 저는 환영합니다. 들어오는 거. 다만 지역 주민들은 딱 걱정하는 게 그래요. 의료 질이 떨어질까? 또 의사들이 안 들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인천의료원이 이제 그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 폭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적자 운영됐을 때 지역사회에서 슬럼화되면 어떡할까? 이런 의료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들의 걱정을 해소하려고 하면 인천 의료는 인천 의료원대로 그대로 일은 그대로 있고 제2인천 의료는 그럼 시설은 인천이 하고 운영은 대학병원에 한번 맡겨보자는 거예요. 엊그저께 인천일보에 났던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송도 세바로스 병원에 인천 의료원을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송도 연수동에 좀 송도에다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욕 많이 먹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원래 송도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 네. 우리 부평으로 오란 얘기예요. 제가 유치할 테니까. 시설은 우리가 져줄게. 들어와서 운영해. 단 공공의료가 되는 걸 같이 갖고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대가 들어오면 이름이 어떻게 되면 연대 의료원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가 되면 서울대 의료원이 되겠죠. 네. 그 의료원을 붙이는 건 공공에 대한 목적이 있어서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례는 없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니,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립인 공립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만약에 연세브란스 연세대 병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립 대학이 들어오는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죠. 이은카드는 언제 있어 만들었어요.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네, 당연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이라는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하죠. 그리고 부평에 슬럼화되어 있는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역세권 찾았잖아요. 지금 병세권이에요. 그죠. 고려가 되면서. 예. 그러면서 지역이 저는 분명히 그것 때문에도 성장하고 발전하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추진해 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는 그 연수구 송도 쪽 지역 현황과도 맞물려 있는 건데 송도 어쨌든 연세대가 이제 송도에 들어서면서 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야 하는데 그거를 다시 이쪽으로 부평으로 가져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지금 짓고 있으니까 예. 그건 원래 지금 송도 복합 국제화 단지인가요? 예. 거기서 지금 그렇게 짓게끔 돼 그리고 1,000억을 거기 대줘가지고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짓게끔 돼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짓고 예. 본인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엊그저께 총장 선거하면서 연세대학교 총장 선거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 이걸 한번 유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개로 가야 된다. 그죠? 당연하죠. 그죠? 예. 송도 나름대로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그러면 교수진이나 의료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제2인천의료원의 교수진도 그렇게 있지만 1, 2의료원도 급할 때는 점프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공의료의 질을 한번 높여보자. 그리고 확대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일단 송도 세브란스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 공약이셨나 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계속 지역 사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의료 분야 전문 기자가 아니어서 더욱 날카롭게 질문하고 싶은데 그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들었죠. 예. 어쨌든 그거는 깊게 왔어요. 그거는 잘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영화 우려에 대한 얘기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예. 근데 이거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건 진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평을 넘어서 인천 지역에 정말 큰 한 축을 이루는 경제 그 거점이 있잖아요. GM. 한국 GM. 솔직히 한국 GM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다들 많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파업 사태도 있었고 뭐 이제 그랬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정부가 아무리 이제 원자력 확대 다시 한다고 해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당내 소장파로서 예전부터 기후위기에도 관심 많으셨잖아요. 네네. 도시농업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네.
한국 GM 이제 부평 공장이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 좀 청사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본적인 거는 자생할 수 있는 우리 부평구나 인천시에서 움직여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봐요. 중앙정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인천에 있는 정치 하시는 분들이 국회 소리를 굉장히 세게 내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근데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천에 있는 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14명 정도 네.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대우자동차 있을 때는 그래도 인천시가 전체가 움직여서 대우차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시민운동도 하고 막 이랬었던 그리고 이 인천에 있는 기업인이 우리가 도와주자 뭐 이렇게 협심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인천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인천 그 대우 있을 때 드라이빙 센터도 정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GM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확 줄었어요. 부평의 문제로 온 거예요. 인천에 계신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그건 물론 인진하고 계시지만 그건 부평 문제지. 부평 거야. 그러니까 부평 국회의원 몇 명이나 돼요? 2명밖에 안 돼요. 이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힐 거예요. 그래도 인천시 차원에서는 그 GM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요? 인식하죠. 시장도 인식하고 예. 정치하고 인식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우리 부평에 있는 GM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한 것도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운에 젖준다고 정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외교적인 문제로 풀고 아니 글로벌한 기업들을 상대할 때는요 외교적인 거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뭐 쉬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자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이지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그럼 걔들을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자면 못 움직여요 이 문제는. 근데 후보님께서 그럼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하신 아니 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전기차 공장이라 들어와서 예. 사실 이 공장이 다시 돌아가는 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구청장 선거 때 보니까 청천동하고 이쪽 지역에 슬럼화가 금방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지금 삼보급단 얘기도 아직 안 나왔지만 부평이 계속 이렇게 베드타운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있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긴 경제도시고 공업도시고 산업화가 있었던 도시예요. 근데 전통 제조업의 도시죠. 네. 원래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베드타운이에요. 행정은 잘한다고 봐요. 저는 홍영천 전도 잘하셨고 우리 찬태 총장도 행정은 되게 잘하신다고 봐요. 다만 경제 논리로 들어가면 저는 그런 점수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부평구를 띄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산단고도화라든가 내지는 뭐 지금 그 제3보급단이 이전하고 나면 지금 인천시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 짓면 맞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다 짓는 건 아니고 뭐 기부 체납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 토지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네. 30%는 주거시설과 뭐 상업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런 상상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7대3, 6대4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6대4를 하더라도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는 앵커 시설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평구는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앵커 시설을 뭐 예를 들면 송도에는 송도 바이오로직스라든가 롯데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이 있잖아요. 민간 기업. 예. 여기도 그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부평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아파트만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변호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기존에 비해서 한국 GM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한국 GM의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인천시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움직일 수 있는 문제, 물론 문제이긴 한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게 좋으신 게 네. GM은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죠. 네, 글로벌 기업이고 여기서 부평에 앉아 있을 때 돈을 버냐 마냐 이것만 계산인 거고. 네, 그래서 뭐 대표이사는 심지어 외국인이에요. 그죠. 네, 외국인이시고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 노동 문제도 많이 또 발생을 시킬 정도로 철저하게 사업적인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여기 있을 수 있는 유인을 만드는 거는 지역에서는 좀 힘들죠. 근데 그거를 또 국회의원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법기관이 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구청장이었다면 예. 그거 바로 공업지역으로 바꿔놨을 거예요. 아 예. 잠깐만 지금 용도 지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준공업지역으로 잘못돼 있어요. 아, 준공업 지역이구나.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돼 있으면 그거 공정 아니면 다시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좀 막아가면서 압박도 예. 하고. 합박도 하고. 그리고 드라이빙 센터 우리가 줬잖아요. 그거 나중에 니네 어떻게 할래? 서부에다 몇십만 평 준 거잖아요. 그 무상으로 쓰게끔. 맞죠. 다 인천 시민들 세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그 한마음재단 만들어가지고서 그 임대료 대신 대신 대가로 몇십억씩 내가지고 지역사회에 쓰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 똑바로 되지도 않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다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좋다. 네, 저는 부평 지역이 원도심으로서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저도 정말 최신 정보는 모르겠는데 부평 데이터 센터 건립이라든가 전자파 문제로 되게 우려하시죠. 옛날에 삼산동 특관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었던 곳이 또 이제 부평인데 데이터 센터 건립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오정동 군부대 이전 합의 부평구가 얻어온 건 하나도 없죠. 부천시한테 그냥 퍼주기만 했죠. 그런 것부터 해서 주민들만 피해보는 행정정찰은 엄청 불만이 커요. 사실 이제 차준택 구청장님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이런 거 사실 국회의원은 지역만 바라보는 분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예. 군부대 이전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봐요. 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전할 때 그 지역에 주는 혜택이 제가 봐서는 너무 일신부계 지역에 주는 혜택이 너무 협소해요. 그리고 지금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우리 일신동으로 오고 삼복단에 있는 군부대가 우리 일신동으로 오고 지금 서구에 있는 훈련장이 일신동으로 오고 예비군 남구에 있는 남구죠. 남구에 있는 주안에 있는 예비군은 미추홀구에 저기 우리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정구에 있는 군부대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군부대 안에 있는 그 건축물을 짓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일신동 부계 지역에서 원했던 주민 수용성 문제들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단 한 개라도 해준 게 없어요. 중학교 문제라든가. 그죠. 저도 지역 기자로서 열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여기는 도시개발을 하잖아요. 이 기업에서 부평구에 40억을 줬어요. 니네 돈 써 하고. 이거 그냥 줬을까요? 그럼 부평구는 그 돈 왜 받았을까요? 그죠. 이런 캐스천 마크를 다 달아보면 제가 이제 힘이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찝어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일신 부계 지역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 그리고 40억 갖고서 우리 어떻게 쓸까요 하고 매번 그거 토론회하고 있고. 그러면서 부천시는 광역소각장이 안 들어오겠다고 했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을 하고 그때 이제 거기 그 시장님 그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지금 군부대 오정구에 있는 군부대를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소각장을 받은 거예요. 부평, 계양, 부천에 있는 광역 소각장을 부천에 이제 짓겠다. 근데 군부대 이전은 다 끝냈는데 이제 합의해가지고 건물 짓고 있는데 새로 오신 시장님이 소각장 안 받겠다. 하니까 그럼 새로 오신 부천시장님이. 예. 그럼 부평하고 계양은 소각장 어디다 줘요? 조영희 시장님이? 예. 네. 그러면 부천에 있는 혐오 시설이잖아요. 어차피 군부대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 시설이 불편한 시설, 네. 불편한 시설이 우리 부평으로 오는 거 우리가 감내하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승인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우리가 소각장 가는 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거 반대해야죠. 너무 지역 간 이기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계양이나 부평만으로는 이게 세계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 광역 건데. 소각장을 들어갔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이 소각장을 지을 때 예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요 지원받는 돈도 굉장히 적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3조 5천억짜리 사업을 오정부에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라고 하면서 니네 40억 갖고서 시설해. 돈 40억 주고 갔어요. 그것도 참 낭비죠. 지자체마다 그걸 가만히 두고 있는 저희 정치인들이 이거 막 끌어올리고 제가 그래서 8월달에 한 달 동안 거기 가가지고 1인 시위했던 거예요. 네. 그거 이제 아마 총선 공약으로 나오실 겁니다. 벌써 만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만 드릴게요.
근데 마지막 질문은 저희 또 패널 우리 한필은 변호사님께서 해주신다고. 네. 예. 저희 예. 그 경선하시고 후보 되시고 만약에 당선되시면 또 여의도 가시니까 가시면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뭐 어떤 상임위에서 뭐 어떤 법안을 만들어 보겠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포부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에 한 번도 입성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산업 쪽 관련돼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쪽에서 있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토위나 다른 쪽에 가서 우리 부평구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문제, 상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까 이익하더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 관련돼 있잖아요. 전기, 뭐 가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있는 곳에 가서 정말 무엇이 문제이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는 굳이 저보고 이제 가라고 하면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네, 포함. 그런 식으로. 오히려 진짜 밀접한 걸로. 네. 그러니까 그죠. 뭐냐면은 저희 국회의원분들은 국토위가 1순위 저는 상임위잖아요. 가라고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세요? 왜냐면 부평구에서 할 일이 없어요. 주택수 민원서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셔가지고 처음에 좀 밀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법안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거 1호 법안 있으시면 뭐 이게 거기하고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국민연금 다 내고 계시잖아요. 국민연금 이게 좀 산업경제하고도 좀 밀접되어 있긴 한데 지역연금법을 하나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지역연금법이요? 지역연금. 되게 좀 공상과학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 10년 살았어. 20년 살았어, 30년 살았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인천에 10년 살으신 분들이 낸 세금과 20년 사는 사람이 낸 세금과 30년 낸 사람이 다를 거예요. 지방 소멸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인센티브를 확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은카드하고 관련돼서, 그거 연결시킬 수 있죠. 지역표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제가 봐서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부심도 있고 혜택도 더 많이 돌아가고 내가 어딜 가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지역연금법을 굳이 만들어보고 싶고 폐지하라고 그러면 단톡법은 폐지하고 싶어요. 단말기 통신법. 이건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건 알죠. 대충만. 뭐 시청자 여러분들 통해서 막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핸드폰을 살 때 예전에는 통신사를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하면 핸드폰도 막 공짜로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바다 경제인 본다고 국가가 딱 그걸 정했어. 얘네들은 30만 원 이상은 혜택 주지 마 시민들한테. 나머지는 기계값으로 받아. 지금 핸드폰 살려면 얼마씩 내요? 기본 1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중학생 애들, 고등학생 애들, 초등학생 애들 핸드폰 없는 애가 누가 있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전 맞다고 봐요. 전자제품을 왜 통제해요? 폐지해야죠. 폐지해야 시민들이 이런 통신기계 살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고. 그거 비슷하네요. 편의점 맥주 뭐 10,000원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악법들은 빨리빨리 폐지해서 저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폐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폐지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꼭 폐지하고 싶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좀 많이 다 나눠본 것 같습니다. 우리 유재용 예비후보님이랑. 마지막으로 건배사 제안하시면서 그 전에 이제 시민과 유권자분들과 이제 부평구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시민 여러분, 이렇게 정치 포차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얘기 또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방송을 통해서 다 못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는 정치 행보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잘한다 그러면 박수 쳐주시고 못한다 그러면 채찍질로 저를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봐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유재용 예비후보님께서 지역에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고 달병 가셔서 저도 당연하게 힘들었습니다. 오늘 정치포차 아무튼 부평구 갑 출마해주신 우리 유재용 예비후보님 국민의힘 소속이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정치포차를 보시고 출연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예비후보님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인천투데이에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의 주인공 유재용 예비후보님의 건배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평구민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부평구민의 발전을 그럼 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평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정치포차! 화이팅! 위하여! 화이팅! 어떻게 된 거야? 네. 네, 아유. 네, 오늘 정치포차 22대 총선에서 부평구 갑 지역구에 출마 예정이신 국민의힘 유재용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